기분 좋은 휴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주부님들은 배추 예약에 고춧가루 빻으시느라 요새 많이 바쁘시던데요. 아무래도 1년 내내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할 김치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김치를 담그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죠. 또 이리 날았다 저리 날았다 하다 보면은 김장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무릎이 아프시다는 분들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무릎은 우리가 앉았다 일어서죠. 또 장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는 훨씬 이 통증이 배가 돼서 이렇게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가 되면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겠다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에 무릎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치료법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형외과 박현철 전문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맘때가 되면 진짜 주부들의 최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죠. 또 무거운 물건 많이 날라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그 김장철이 되면 어머님들이 무거운 거를 많이 들거나 장시간 쪼그려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통이 심해진다거나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또한 김장철 이외에도 제가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서 네. 산행을 무리하게 한 뒤에 통증이 오히려 심해져서 내오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무거운 물건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찬바람이 불면은 무릎이 시리거나 아니면 무릎에 바람 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날씨랑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릎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를 좀 알려주세요. 날씨가 보통 쌀쌀해지는 가을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저희가 혈액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연성도 떨어지고 네. 또 관절을 이루는 인대나 근육 자체가 많이 경직되고 약화돼서 신경이나 뼈를 압박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제가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알고 있는 비타민 D가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져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젊을 땐 괜찮은데 왜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나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보통 중년 여성의 경우는 저희가 폐경이라는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폐경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뼈나 관절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무리한 활동이나 또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의 하중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생기기도 쉽고 관절통이 생기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년이 되시면 대부분 저희 나라 분들이 그 비만이 생기기 때문에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많이 무거워져서 무릎에 더 무리가 가는 경우도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보다는 네. 어머님들이 훨씬 더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폐경을 언급해 주시면서 중년 여성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성들은 그에 비해서는 많이 괜찮은 건가요? 네, 남성들은 실제로는 관절염이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은 보통 50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남자분들은 보통 한 60 이상 넘어가셔야 생기고요. 아. 대부분은 젊으셨을 때 많이 사용하셨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던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어머님들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네. 외상성이라 해서 이전에 다쳤던 게 오랫동안 또 방치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중년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무릎이 아프면 나 관절염 왔구나, 퇴행성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인가요? 외래를 통해서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한 100명 중에 한 80명 가까이는 대부분 관절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좀 약화되거나 무리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과사용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스스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셔서 약을 드신다든가 또는 주사를 너무 무리하게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오히려 방치되셔서 관절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무릎 통증으로 외래에 오시게 될 경우에는 네. 저희가 사진을 보게 되시면 관절 주변의 인대가 경직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또는 뭐 물리치료 같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절통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를 이제 놓치게 되면 중간 사진처럼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이나 또는 뼈가 상해서 관절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오른쪽 그림처럼 관절이 상당히 많이 마모되는 상태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그 연골 부위가 다른 거잖아요. 닳게 네. 되면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뻑뻑해져서 무릎이,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계단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통증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퇴행성 관절염은 저희가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염증만 생기기 때문에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든가 네. 또는 뭐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좀 오르내릴 때 불편하다든가 그렇지만 잠깐 휴식을 취하면 금세 통증이 사라지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초기로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중기 단계가 되면 약간만 움직여도 아플 수 있고요. 흔히들 물이 차서 물을 뺀다고 하시는데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말기 단계까지 가게 되시면 네. 아무리 쉬거나 약을 드셔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요. 특히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집니다. 그리고 외관상 봤을 때에도 다리가 안쪽으로 많이 휘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심한 경우에는 보행 장애까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다가 수술을 받은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어머니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던데 네. 뭐 어떻게 불편하세요? 전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에 치료도 많이 받았고 약도 오랫동안 먹었는데 좀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힘이 풀리고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가 있으면은 이제 너무 힘이 빠지니까 자꾸 다리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 있잖아요. 왼쪽 다리가 심하게 그랬어요. 저 물도 많이 뺐어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물 빼고 또 소염제 맞고 가고 또 2주일치 소염제 받아가고 약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설 수가 없었어요. 그 따로 이렇게 무릎을 많이 쓰시는 뭐 일이라든지 예, 나는 미싱을 한 40년 넘게 했어요. 미싱을.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막 아파서 이제 평생 관절염은 진짜 아파요. 진짜 너무 아프고 진짜 걸음도 못 걷고 진짜 문제인데요. 약 진짜 많이 먹고요. 얼굴도 약을 먹어서 둥둥 부어가요. 지금도 많이 부었지. 많이 부어가 있고 이랬어요. 하체는 살이 다 빠지고 위에는 뚱뚱하게 살이 찌고 그러고 이제 이게 너무 아프니까 한쪽 다리가 살이 빠져요. 한쪽 다리는 괜찮은데 이쪽 다리가 살이 다 빠져가. 그래 힘이 없으면 이제 이놈 이제 이쪽도 빼가 부러져.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절염이라고 해서 무릎이 아프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은 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지시기도 하셨고 또 한 분은 다리가 오그라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다리에 변형까지 오나 봐요. 네, 저희가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시면 관절염이 시작되는 부위가 주로 저희가 무릎의 오금이라고 하는 뒤쪽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심줄이 많이 당겨지기 때문에 네. 실제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보면 한참 앉았다 무릎을 펴려고 하면 네. 한 번에 잘 펴지지 않는다든가 아. 또는 걸림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는 허리에 원인이 있다고 봐서 오히려 허리 쪽을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증세 자체가 제가 무릎과 허리 협착증이 약간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 뒤에 오금이 좀 땡기거나 또는 환자분처럼 무릎이 자꾸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허리뿐 아니라 무릎에 대한 진찰을 반드시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 다리 변형으로 인해서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외래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흔한 게 네. 예전에 비해서 무릎이 좀 커졌다 또는 뼈가 좀 튀어나온 것 같다 또는 바로 아무리 설라고 해도 다리가 자꾸 벌어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도 충분히
본인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이들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냥 나이를 먹어서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통 외래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다들 뭐 관절염이 있게 되시면 다들 나이를 드시면 누구나 다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지금 하나 내가 좀 더 아파서 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관절염에 대한 수술 중에 인공관절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평생을 아프다 수술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빨리 해결을 하고 평생을 좀 편하게 사시는 게 훨씬 더 옳은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스스로 많이 늦추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지금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무릎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근육통인지 아니면 정말 관절염인지 몰라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통증의 차이는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초기 네. 단계일 경우에는 네. 저희가 연골이 조금 마모돼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조금 평상시보다 무리하게 활동을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병원을 꼭 방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반드시 MRI를 찍어야지만 제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무릎에 대한 검사처럼 네. 제가 간단히 무릎을 조금 움직여보는 가벼운 문진만으로도 환자분의 통증의 원인이 관절 속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 주변의 근육이나 네. 인대 자체에 무리가 와서 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를 받는 건가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문진을 통해서 네. 제가 이제 통증의 원인을 찾게 되고요. 보통 이제 초기 관절염일 경우에는 단순하게 과사형으로 생기는 통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네. 치료 방법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약을 좀 드신다든가 또는 운동치료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런 치료가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네. 연골 주사와 같은 보통 상위 단계 치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저희가 이제 무릎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네. 저희가 정확히 보기 위해서 네. 환자분의 자세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 부위를 찍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특히 사진을 찍을 때 체중을 저희가 가해서 찍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관절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촬영하게 됩니다. 네. 이분은 지금 어떠신 건가요? 환자분은 양쪽 관절염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육안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좌우의 안쪽의 관절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거의 간격이 사라져서 네. 뼈가 거의 맞닿아 있는 말기 상태의 이제 상태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간격은 좁아져 있지만 뼈가 왼쪽처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네. 중기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네. 좌우가 많이 다른데요. 특히 왼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표시가 돼 있지만 뼈에 하얗게 제가 부종이라 해서 멍이 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절이 서로 붙게 되면 디딜 때마다 뼈가 맞히기 때문에 제가 뼈에 멍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뼈가 깨져서 갑자기 묶어놓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왼쪽까지 이제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MRI 소견을 또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안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화살표로 보이는 곳이 전에 보였던 MRI처럼 뼈에 멍이 든 소견이고요. 그 사이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네. 제가 쿠션 역할을 하는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추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제가 무릎 속에 이러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사라지고 연골이 마모되게 될 경우에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엑스레이랑 MRI를 찍어서 관절염으로 진단을 했을 때 관절염이잖아요. 그럼 일단 염증을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저희가 초기 단계 관절염일 경우에는 네. 관절염이라는 말이 결국은 염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제가 뭐 흔히 약을 드신다든가 또는 물리치료를 좀 한다든가 또는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 관절염이 좀 진행된 경우에는 네. 특히 물이 찬다거나 할 때는 연골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연골 주사 역시도 치료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남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연골 주사제는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젠가요? 보통 제가 치료 시기를 본인이 뭐 사정이 있어서 좀 늦춰야 된다거나 네. 내가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연골 주사가 충분히 통증 완화에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제가 무릎에 통증이 조금만 있어도 본인 스스로가 진단을 해서 연골 주사를 원해서 맞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관절염이 아닌 경우에는 연골 주사를 맞아도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약을 드시는 것보다 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연골 주사를 맞다 보면은 주사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히려 원치 않던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관절염으로 진행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연골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완화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는 네. 연골 주사 효과가 그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연골이 생성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연골 주사를 흔히 희루안 주사라고 하는데요. 연골을 이루는 성분의 대부분이 희루안이라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좀 마모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연골 주사를 넣을 경우에 일시적인 보충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골 주사 자체가 그 소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이제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고요. 또 윤활 작용도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3주에 걸쳐서 맞게 되고요. 네. 또 증상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연골 주사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의사분들에게 맞을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주사 바늘이 들어갈 경우에 연골을 오히려 건드려서 오. 갑자기 맞고 나서 더 아파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주사의 위치가 잘못되거나 또는 조금 숙련되지 못한 분이 주사를 행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니까 반드시 잘 알아보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주사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네,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네. 연골 주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수술까지 이르시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관절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제가 이제 통증에 대한 치료가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뭐 약을 드신다든가 또는 연골 주사를 맞는다든가 네. 물리치료와 같은 기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시는데요. 네.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또 특히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거나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보통 저희가 그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네. 무릎 속에 염증이 항상 잔존하게 됩니다. 근데 연골 주사의 효과는 무릎 속에 부종이 있을 때에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종이 늘 지속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연골 주사의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 약물 치료 역시도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잠을 자꾸 깬다든가 또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통상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릎 전체를 바꾸는 전치환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부분 인공관절이라 하셔서 제가 관절염이 생겨 있는 부분, 아, 그 일부분만을 바꿀 수 있는 관절염 그 치환술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사용되는 적응증이 많이 다르는데요. 네. 특히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는 저희가 65세 미만의 그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인공관절 자체도 많이 개발이 되고 수술 자체도 많이 간소화돼서 나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반드시 무릎의 일부분만 연골이 닳아 있어야지 네. 이게 전반적으로 닳아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수술 또한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좋은 점은 제가 일단은 절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를 다 바꾸는 경우에는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수혈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부분 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일단 출혈량도 적기 때문에 네. 수혈에 따른 부작용도 없고요. 그 부분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인지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보게 되시면 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한쪽 면의 연골이 많이 닳아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이게 하얗게 된 부분이 관절인가 네. 보네요. 그래서 부분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굳이 전체를 다 바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외래 오시는 분들 보면 네. 이 부분 인공관절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수술을 한다고 하면 야, 2, 3년 지나서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이 부분 인공관절 수술도 저희가 논문상으로 보면 전체를 다 하시는 분들처럼 15년 정도 이상의 수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네. 내용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처가 작고 또 수술 시간이 짧고 네. 또 통증이 적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만 돼도 보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의 많은 부분을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일 걱정하시는 수술하고 나서 뭐 뻗청다리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네.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상과 같이 운동이 다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아주 수술 후의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일찍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다 관절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가요? 저희가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다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관절염이 있으면 당연히 인공관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절염도 너무 심해져서 네. 다리가 너무 많이 휘어져 있다든가 또는 무릎의 움직임이 90도 이상 꺾이지 않을 정도로 굳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술 후의 결과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네. 관절염도 너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저희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관절이 망가진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일찍 수술을 하시는 것이 결과를 나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너무 진행이 많이 되면 치료 효과도 그닥 좋지는 않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무릎이 한쪽만 아프면 참 그나마 다행일 텐데 두 쪽 다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 쪽 다 한꺼번에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한쪽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흔히 이제 두 쪽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을 한쪽만 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이 전체 인공관절을 다 했을 경우에 대부분 두려워하시는 게 수술 후에 찾아오는 통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반대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수술 후에 생겼던 통증에 대한 기억 때문에 대부분 안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양쪽을 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수술 후에 통증이 일단은 더 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거동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인공관절까지 할 정도로 관절이 네. 상하신 분들은 네. 대부분이 당뇨나 혈압과 같은 질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혈전증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되시면 무릎이 많이 굳어가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최근에는 일주일 단위로 한쪽을 먼저 하고 한쪽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될 경우에 반대쪽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이 인공관절을 삽입했을 경우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15년이랑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공관절 수술을 보게 되시면 네. 저희가 그 금속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제가 연골에 해당되는 인공연골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모가 되기 때문에 15년 내지 20년이라는 수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시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전제 조건은 일단 수술 자체가 정확하게 시행이 돼야지만 15년이라는 수명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15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최대한 무릎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공관절을 하게 되시면 네. 제일 흔히 찾아오는 게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이 6개월 정도만 돼도 네. 무릎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든가 음. 또 내가 수술을 했는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여전히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무릎 인공관절을 하게 되시면 허벅지 근육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고 펴는 거는 1년 정도 지나야지만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수술이 아무리 잘 된 경우에도 네. 바닥에 쪼그려 앉으려고 하거나 너무 높은 데를 많이 오르내리는 행동은 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릎이 안 좋은 행동은 피하셔야 되는 네. 거군요. 근데 요새는 이 인공관절 수술 말고도 줄기세포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저희 인체는 저희가 특이하게도 아주 신비로울 수 있는데요. 어딘가가 망가지거나 손상이 되시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흔히 저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 줄기세포도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이 골반에 있는 골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연골마모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술로 알고 있지만 줄기세포는 수술입니다. 저희가 아기세포라는 거를 채취를 해서 네. 연골이 손상된 부분에 이식을 하게 되면 환경에 따라서 아기세포가 연골세포, 성인세포로 이제 그 재생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건 역시도 저희가 나이를 드실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많은 비용만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관절염 이외에도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무릎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저희 무릎의 구조를 보게 되시면 네. 그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반달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위치가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저희가 안쪽에 있는 연골판이 더 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보다는 훨씬 더 손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쪼그려 앉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뒤쪽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특히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 파열이 아주 잘 생깁니다. 그래서 MRI를 보게 되면 네. 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이 앞쪽이 되시고 이쪽이 네. 뒤쪽이 되십니다. 그래서 네. 보면 검정색 사이가 둘로 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횡파열이라 해서 옆으로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절염하고 아주 유사한 증상이 생깁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왜 생기는 건가요? 젊은 분들은 이제 급성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이나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네. 50이 넘어가게 되면 이 반월상 연골판도 저희가 노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이 젊었을 때는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네. 아주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아서 네. 작은 충격에도 약간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열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50이 넘어가게 되면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파열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열이라는 게 단어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게 탁 찢어지는 건데 그럼 이 파열이 오게 되면은 무릎이 갑자기 못 쓰게 된다든지 어떤 증상이 탁 알 수 있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골판 파열이 생길 경우에는 급성인 경우에는 네. 무릎을 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오고요. 또 금방 무릎이 부어오른다든가 네. 이런 증상이 생기시지만 50대 이후에 생기는 파열은 대부분 한 번의 외상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퇴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열이 있다 해서 무조건 또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반월상 연골도 퇴행성일 수가 있군요. 근데 앞서 이 연골이 C자 모양이었잖아요. C자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증상이나 통증 아니면 치료법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연골판 파열은 보통 내측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체중을 가했을 때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거를 오를 때 아프다든가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양반다리를 하고 있다가 좀 무릎을 갑자기 펴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깥쪽이 이제 파열된 경우에는
제가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내려갈 때요? 네. 그리고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에 네. 무릎이 조금 부어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소리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골판 파열이 내측에 많이 생기는데 특히 뒤쪽에 많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쪽 부분에는 저희가 인대나 또는 심줄 같은 게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통증이 심하셔서 저희가 보통은 파열 정도에 따라서 관절경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연골 주사와 같은 가벼운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파열이 된 상태니까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을 방치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근본적인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그 반월상 연골판이 저희가 체중을 지탱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파열이 되게 되면 아무로 그런 능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제가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무릎에 충격이 더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열된 부분을 저희가 새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열 정도에 따라서 네.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을 조금 강화시켜준다든가 그래서 운동 치료가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열이라는 게 뭔가 찢어진 거잖아요. 찢어진 거면 봉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반월상 연골판은 저희가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 인대랑 가까운 곳일수록 저희가 혈액 순환이 좋아지는 저희가 적색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파열됐을 때는 반드시 봉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제가 혈액 순환이 떨어지고 수분량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파열의 위치가 이 적색 지대가 아니라 안쪽에 혈액 순환이 없는 쪽에 파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봉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봉합을 꼭 해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요. 네. 외래 환자분들 중에 잘 걸어가시다가 무릎 뒤에서 뭐가 딱 했다거나 또는 뜨끔했다거나 또는 쭉 늘어나는 기분을 느낀 상태에서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딛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반월상 연골판이 제가 무릎에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는데요. 고정된 부분이 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봉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네. 저희가 그 부분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여기 보이면 테두리로 보이는 부분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연골판이 퇴행성으로 생기게 되면 네. 파열의 단면이 깨끗하지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이게 찢어져 있는 지금 모습인가 네. 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봉합을 하는 게 아니시고 저희가 찢어진 부분을 정상적인 부분까지 예쁘게 이렇게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됐을 경우에는 이 찢어진 부분이 관절 사이에 끼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므로 제가 오른쪽 사진처럼 관절 속을 예쁘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네.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원래 있던 게 없어진 건데 괜찮아지는 건가요? 반월상 연골판이 저희가 쿠션 역할을 하긴 하지만요. 네. 보통 전체의 한 30% 이상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기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퇴행성으로 파열이 될 경우에 제거하는 양을 보면 네. 30% 미만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방치를 하게 되면 파열 부분이 계속 진행이 돼서 많은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증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파열이 돼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제 또 회복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앞서 관절염은 생각보다 짧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 연골판만 절제를 한 경우에는요. 네.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보행이 그래요? 가능합니다. 네. 대신 있던 부분을 제가 일부분을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셔서 수술하고 나서 한 6주 정도는 무리한 활동만 자제해 주시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중년 여성에게 특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부들이 집안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는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주부님들 많이 계세요. 실제로 어떠신가요? 아직은 괜찮으신가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저는 다리가 좀 약한 편이라서 약도 챙겨 먹고 도가니탕이나 곰국을 좀 끓여서 챙겨 먹는 편인데 이런 게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짚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보시면 이제 글루코사민을 많이 드세요. 또 뭐 자녀분들이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매달 보내준다고도 얘기하시는데 네. 글루코사민은 저희 나라 식약청에서도 발표가 났는데요. 실제로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자체가 네. 저희가 그 관절을 연골을 이루는 성분이기 때문에 드셨을 경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도 역시 초기 단계나 또는 단순하게 관절통만 있을 경우에 해당되시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많이 진행된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글루코사민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저희가 아미노당이라 그러셔서 이것도 하나의 당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당 조절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심장이 안 좋으셔서 항응고제라는 걸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기관 내에 출혈이 생길 수 있어서 아주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가니탕이나 뭐 곰국 같은 거는 네. 의학적으로는 밝혀진 거는 없지만요. 저희가 관절의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주변의 인대나 또 힘줄이나 근육 자체가 약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드시게 되면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연골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오산은 있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몸에 도움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요. 이 연골은 한번 안 좋아지면 재생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보통 제가 50대가 넘어가게 되시면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환자분들한테 권장할 때는 네. 가볍게 걸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네. 특히 1시간 이내 또 천천히 걸으라고 얘기해 드리고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걸으시면 상당히 좋고요. 또 그 이외에도 저희가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타실 때에는 앉는 높이를 조금 세워서 거의 서다시피 해서 타는 게 무릎에 무리가 적게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쿠아 체조라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보면 다들 모여서 수영은 안 하고 체조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이 허리나 또는 고관절, 무릎 관절에도 역시 가장 좋은 운동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3가지 운동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고정식 자전거 타기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자전거는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는 작업인데 이게 오히려 연골을 닳게 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그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흔히 그냥 의자에 앉는 자세로 만약에 적게 되신다라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연골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체를 조금 어느 정도 세워서 하실 경우에는 네. 관절 주변의 인대나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릎 통증은 중년 이후에 저희 어머님들한테 있어서 삶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대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놓치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쉽게 진행돼서 급기야는 수술까지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에 무릎이 아프실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본 뒤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현재 느끼고 있는 관절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오래 쓰다 보면 고장이 나서 고쳐 쓰게 되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이제 고장이 나서 고쳐서 써야 되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만 가시면 여러분의 그 다리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치료 시기 늦추시지 마시고 무릎 아프실 때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형외과 박현철 전문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